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초대를 받았을 때 좀 그 초대받은 상황에서 좀 불편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불편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거나 혹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또 이 주인공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좀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세 번째 이야기. 하인이 와서 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의자를 뒤로 밀고 서서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톰이 자리를 뜨기를 기다렸다는 듯 데이지는 다시 내게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도 생기 있게 들떠 있었다. 우리 집에서 오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오빠를 보면 장미가 생각나요. 그것도 완벽한 장미 한 송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니? 그녀는 베이커의 동의를 구하려는 듯 그녀를 향해 물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한 송이 장미꽃 말이야.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장미꽃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단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숨을 죽이고 상대방의 가슴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녀의 태도에서는 따스함이 전해져 왔다. 그러다 그녀는 느닷없이 냅킨을 식탁에 내던지더니 잠시 실례하겠다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베이커와 나는 의아해하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얘긴가 하려고 하자 그녀가 재빨리 입술에 손을 대며 말렸다. 저쪽 방에서 흥분을 억제하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베이커는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 말을 엿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속삭이는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낮아졌다가 또다시 커지더니 결국 완전히 그쳐버렸다. 아까 말씀하신 개츠비라는 사람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꺼냈다. 가만히 계세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뇨? 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베이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이윽고 말했다. 톰에게는 뉴욕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나는 너무 놀라서 되물었다. 최소한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전화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베이커의 말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때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가죽장화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톰과 데이지가 식탁으로 돌아왔다. 죄송해요. 데이지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면서 베이커와 내 눈치를 흘끗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잠시 바깥을 둘러보았더니 무척이나 로맨틱하지 뭐예요. 잔디밭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꼭 큐나두 해운 회사와 화이트스타 기선 회사에 배를 타고 건너온 나이팅게일 같았어요. 부지런히 지저귀고 있었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를 하는 것 같았다. 톰, 너무 근사하죠? 그래, 너무 멋있었어.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톰은 내게 말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해가 지지 않았으면 마구간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가?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기 때문에 마구간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화제까지 모조리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날 저녁 엉망이 되어버린 식사가 끝나기 전 5분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이 촛불을 다시 켰다는 것뿐이다. 나는 그 세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봐 엉뚱한 곳만 바라보았다. 톰이나 데이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로서는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일종의 냉담한 회의주의가 몸에 밴 베이커조차 소란스럽게 금속성 전화벨 소리를 내고 있는 저 5번째 인물을 의식 속에서 완전히 쫓아냈는지 어떤지는 꽤나 의심스러웠다. 어떤 사람은 그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곧 전화해서 경찰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쨌든 마구간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톰과 베이커는 시체 옆에서 밤샘이라도 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붙어서서 내키지 않는 걸음걸이로 느릿느릿 서재로 사라졌다. 나는 애써 즐거운 표정으로 마치 가는 귀가 먹어서 잘 듣지 못한 표정을 지으면서 데이지를 따라 길게 이어진 베란다를 걸어서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 긴 등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손으로 느껴보라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꼼짝도 않고 시선을 빌로드 같은 땅거미 속으로 움직여갔다. 그녀가 거세게 치솟는 격정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나는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싶어서 그녀의 어린 딸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 닉, 우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데이지가 갑자기 말했다. 육총간이면서도
제 결혼식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전쟁에 나가 있었잖아. 하긴 그렇군요. 잠시 주저하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난 그동안 너무 재미없게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모든 일에 냉소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녀가 그런 말을 꺼낸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계속 고백하길 기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딸을 다시 화제에 올렸다. 아이는 벌써 말도 하고 혼자서 먹기도 하겠지? 그럼요. 그녀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딴 데에 가 있는 것 같았다. 오빠,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어땠는지 얘기해 줄까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 좋아, 궁금하군.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를 낳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톰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뒤 나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아들인지 딸인지 물었어요. 간호사가 딸이라고 하더군요. 전 얼굴을 돌리고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좋아, 딸이라도 기뻐. 저 아이는 바보였으면 좋겠어. 여자란 바보로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니까. 예쁘고 귀여운 바보였으면 좋겠어. 제겐 이 세상 모든 일이 끔찍하게만 느껴져요. 그녀는 확신에 찬 말투로 말을 이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전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으니까요. 그녀는 톰에게나 어울릴 듯한 호전적이고 번뜩이는 시선을 내게 던지더니 날카롭고 자조적인 웃음소리를 냈다. 많이 닮았죠? 이젠 더 닮을 것도 없어요. 얘기가 끊기며 그녀에게 쏠렸던 주의가 풀리자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속임수라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소 흥분된 기분으로 그날 밤의 모든 일이 나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술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자 곧 나의 기대대로 그녀는 그녀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톰이 속해 있는 은밀한 비밀회의에 가입한 것을 자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불을 켜놓아 짙은 붉은색 방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톰과 베이커는 긴 소파에 양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톰에게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읽어주고 있었다. 베이커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듯 차분하고 단조로웠다. 눈부신 등불빛은 톰의 장화 위로 미끄러져 내려앉았다가 가을 낙엽 같은 베이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면서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 위로 번뜩였다. 데이지와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한쪽 손을 들어 잠시 우리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표시를 했다. 다음 호에 계속.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주간지를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다. 어머, 벌써 10시네요. 천장에 시계가 있다는 듯 그녀는 위를 보며 말했다. 이 착한 아가씨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군요. 조던은 내일 웨스트체스터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에 출전한답니다. 데이지가 말했다. 아, 그럼 당신이 바로 그 조던 베이커군요. 그제서야 나는 그녀의 얼굴이 눈에 익었던 이유를 알았다. 사람을 깔보는 듯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애쉬빌이나 호스트 스프링즈나 팜비치 등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녀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오래전의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잊어버렸다. 모두들 잘 자요? 그녀는 다정스럽게 말했다. 아침 8시에 깨워주지 않겠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일어날 거야. 캐러웨이 씨, 잘 가세요. 나중에 또 뵙죠. 물론 다시 만나야지. 데이지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닉, 사실은 오빠의 결혼을 주선하려고 해요. 그러니 자주 놀러 오셔야 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왜 있잖아요. 실수로 그렇게 된 것처럼 두 사람을 벽장 안에 가두거나 보트에 태워서 바다로 밀어내든가 하는 방법도 좋잖아요. 안녕히들 주무세요. 전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베이커가 계단을 올라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참 좋은 아가씨야. 잠시 후 톰이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되는데. 누구요? 데이지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조던 베이커의 가족들 말이야. 가족이래야 천년을 산 듯한 숙모 한 분인걸요. 그리고 이젠 오빠가 있잖아요. 그렇죠, 닉? 그녀는 올 여름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그녀에겐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지와 톰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베이커 양은 뉴욕 출신인가? 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루빌 출신이에요. 우리는 청순한 처녀 시절을 그곳에서 함께 보냈어요. 우리의 아름답고 청순했던. 데이지, 조금 전 베란다에서 닉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느닷없이 톰이 물었다. 글쎄요. 데이지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무슨 얘기를 했더라?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래요. 북유럽 민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정신이 드니까 자넨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데이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네. 톰은 내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나는 별로 특별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가볍게 대답했고 몇 분 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두 사람은 현관의 사각형으로 비추는 불빛 아래 나란히 서서 배웅했다. 내가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할 때 데이지가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잠깐만,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깜빡 잊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말이에요. 서부에서 오빠가 약혼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들었어. 톰도 곁에서 거들었다. 나도 분명히 자네가 약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헛소문이야. 난 너무 가난해서 약혼 따위는 할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화사한 미소를 짓는 데이지를 보자 내 가슴은 다시 설레기 시작했다. 세 사람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헛소문일 리가 없어요. 나도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사실 내가 동부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소문 때문이었다. 소문날 것이 두려워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여성과 헤어질 수도 없고 반대로 소문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그래서인지 그들과 나의 빈부의 격차도 그리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약간 불쾌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데이지가 취해야 할 행동은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뛰쳐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데이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톰에게는 뉴욕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보다 이상한 책을 읽고 염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더 위험했다. 뭔가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진부한 관념에 대해 회의를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는데 그 옹골찬 육체적 자부심도 이제는 자신의 오만한 마음을 유지하는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길가에 늘어서 있는 여관이나 주유소의 지붕 위에는 벌써 여름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었고 빨간색 휘발유 펌프들은 불빛을 받아 더욱 자극적인 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있는 집에 도착하자 자동차를 차고에 넣어두고 정원에 내팽개쳐져 있던 재초기 위에 잠시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요란하게 퍼졌고 대지를 휘감는 생기 가득한 바람은 개구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고양이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아른거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50피트쯤 떨어진 이웃집 저택의 정원에 한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음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늠름한 태도와 잔디를 밟고 서는 몹시 침착한 자세로 미루어 보아 개츠비란 남자임이 분명했다. 이 마을에서 자신의 몫이 얼마만큼인지 확인하러 나온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저녁 식사 때 베이커가 그 사람에 대해 얘기했다는 것이 좋은 구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기묘한 자세로 양손을 뻗고 있었다. 비록 나는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는 몸을 떨고 있는 듯 했다. 나도
반사적으로 바다 쪽을 바라보았지만 선창 끝으로 보이는 곳에 녹색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다시 개츠비를 돌아보았을 때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소란스러운 어둠 속에 또다시 혼자 남게 됐다. 네. 주인공의 이름이 닉이었네요. 그 전에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가. 아무튼 주인공 닉은 뭐랄까 그냥 좀 가만히 있었던 뭐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각 인물들의 어떤 뭐랄까 뒷배경, 과거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건 6촌시간이면 이게 가까운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오늘 닉은 이제 불편한 그 톰의 그런 초대 자리에서 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서 좀 더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보며 오늘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